안녕하세요. 슈이펜스입니다. 주님들과 현대오토에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현대오토에버의 주가 좀 윗꼬리가 길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중에 100만 원 돌파했죠. 100만 원 돌파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추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어서 110만 원, 120만 원 이상까지 우리가 노려볼 만했지만은 자, 차익 실현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향성을 좀 정밀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왜냐면은 지금 이제 현대오토에버가 일단은 자동차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죠. 근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시장이 현대오토에버를 움직이는 이유는 자동차가 아니라 로봇 때문이다. 그러면 앞으로 현대차가 휴머노이드 아틀라스죠. 이 아틀라스를 통해서 앞으로 수만 대의 로봇, 수십만 대, 수백만 대를 만들게 된다면 그 로봇이 일할 공장, 그 로봇이 연결될 서버, 로봇이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 그거 누가 만들게 될까요? 여기에서 현대오토에버의 이야기가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윗꼬리가 좀 나오긴 했지만은요, 시장에서는 현대오토에버 미래를 부정한 게 아니라 오히려 급등한 주가를 한번 점검한 것으로 보인다. 자, 그래서 왜 그러는지 하나하나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술적인 분석으로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현대오토에버의 본격적인 휴머노이드 스토리를, 성장 스토리를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때는요, 이제 새로운 매수자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하죠. 누군가가 매수가 들어와줘야지 주가가 20% 상한가 이렇게 오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지금 현대오토에버가 오늘 신고가를 한번 썼잖아요. 자, 그렇다 보니까는 이 신고가 부근에서는 현대오토에버를 오랫동안 보유한 투자자들의 매도도 함께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윗꼬리의 성격을 우리가 짚어봤을 때는 매수 세력들과 매도 세력들이 처음으로 충돌하는 흔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긴 윗꼬리가 나왔다라고 해서 현대오토에버의 로봇 스토리가 끝났다라고는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기관이죠. 여기 보이시는 이 갈색이 이제 기관의 보유 비중인데, 이 비중을 보시면은 어느 정도 좀 줄어들었다가 다시 한번 비중이 급격히 증가를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새로운 매수세는 이제 바로 기관이라는 거인이 실질적으로 지금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가라는 게 항상 신고가 부근에서는 매도세가 나옵니다. 근데 자, 매도세가 나온다라는 것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이제 다이어트, 뱃살을 빼는 다이어트와도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뭐 달리기를 하거나 또는 이제 뭐 턱걸이를 할 때 뱃살이 많은 채로 달리기를 하거나 턱걸이를 하면은 이게 서로 잘 되긴 좀 힘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매도세는 뱃살의 지방을 빼내고 있는 과정에 있고, 그 뱃살의 지방을 빼내게 되면은 한층 더 가벼운 움직임으로 턱걸이와 달리기, 이러한 주가 상승폭을 보여줄 것이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겁니다. 이 매도세 자체는 저는 또 이렇게 봐요. 윗꼬리는 정말 현대오토에버가 1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느냐를 검증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왜 그러느냐?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보시면은 지금 이제 여의도 증권가에서 현대오토에버는 이제 로봇 쪽으로 기업 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가 더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좀 더 본질적인 내용을 우리가 좀 비춰봤을 때 바로 이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 이제 휴머노이드 아틀라스의 연간 생산량을 3만 대로 가정을 하면은, 초기 생산량이 이제 3만 대라고 현대차에서도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브리핑을 한 거고요. 자, 3만 대 기준 현대오토에버의 로봇 관련 매출은 자, 1조 6천억 원, 매출 총이익은 1940억 원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아틀라스 생산과 전 IT 인프라 구축과 AS 수요까지 고려하면은 이익의 규모는 더 커진다. 지금 이제 많은 투자자, 시장에서는 현대오토에버의 이제 투자 포인트를 봤을 때 딱 아틀라스 3만 대, 매출 1.6조 원, 요거에만 지금 주목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이 숫자가 아닙니다. 이 3만 대라는 숫자는 시작점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부분은 이거예요. 로봇이 로봇을 만드는 시대. 그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그러면은 사실상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제로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휴머노이드 옵티머스 생산을 하기 위해서 전용 공장을 만들고 있고요. 여기에서 연간 100만 대를 찍어내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로봇 한 대가 아니라 로봇 생산의 시스템 전체예요.
현대오토에버는 로봇을 만드는 회사는 아니죠. 휴머노이드를 조립하는 회사도 아닙니다. 대신에 현대오토에버는 아틀라스라는 로봇이 생산이 되면서 그와 동시에 이 로봇을 운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현대오토에버에 하는 역할이, 자, 휴머노이드 아틀라스가 이제 자동차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현대차의 아틀라스 로봇이, 이 로봇이 자동차라면 현대오토에버가 하는 거는 도로랑 신호등, 관제센터를 만드는 회사예요. 자, 물론 자동차가 10대 정도 늘어난다라고 해서 도로를 다시 깔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동차가 100만 대 또는 1000만 대가 되면은 도로망 자체가 바뀌어버려요. 지금의 로봇 시장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대차에서 먼저 언급하고 있는 아틀라스 연간 생산량 3만 대. 자, 요거 자체는 시작일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30만 대, 300만 대 시대가 온다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확장이 되어야 될 것은 로봇들이 뛰고 놀 수 있는 이러한 환경을 조성을 먼저 해줘야 된다. 그 환경 조성 해주는 게 뭐다? 현대오토에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이 3만 대 뒤에 숨어 있는 30만 대의 가능성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테슬라가 100만 대 찍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봤을 때 현대오토에버 어떻게 지금 방향을 봐야 되느냐. 지금 시장에서는 늘 현재 숫자가 아니라 다음 숫자를 미리미리 먼저 주가로 반영을 해왔습니다. 자, 어쩌면 현대오토에버의 자동차 소프트웨어로 보는 순간 가장 중요한 변화를 놓치게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시장은 지금 보기 시작한 게 뭐다? 현대오토에버를 어떠한 관점으로 보냐? 시대의 변화에 베팅하라. 시대의 변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현대오토에버를 봤을 때 로봇이 뛰고 놀 수 있는 그 그릇을 만드는 회사라서 충분히 테슬라의 경쟁까지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은 100만 원 돌파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변화가 지금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 좀 강조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뭐 피지컬 AI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AI 산업 자체가 굉장히 지금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AI 산업을 좀 바라보게 되면은 흥미로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AI가 점점 똑똑해지고 있어요. 근데 이 AI가 똑똑해질수록 전기도 많이 먹고 열을 더 많이 내고 더 많은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지금의 이제 구리선이죠. 지금의 구리선만으로는 데이터 전송 속도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거는 휴머노이드 시대가 오면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 데이터를 보내는 거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구리선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빛으로 데이터를 보내려는 시도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마치 구리선을 깔아놓은 고속도로가 포화 상태가 이르자 아예 새로운 고속철도를 만드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이제 광반도체 혹은 실리콘 포토닉스라고 부르는데요. 과거의 AI 투자자들은 엔비디아 먼저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바로 HBM을 찾았죠. 그리고 지금 일부 자금은 이 AI가 HBM 다음에 무엇을 필요로 할지 또 찾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만약 그 답이 빛이라면 어떨까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엔비디아가 이 광반도체에 시동을 거는 이유가 정말 이거일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때 시장은 다시 광반도체를 바라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HBM이 이제 오늘의 금광이라면 이 광반도체라는 것은 아직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은 금맥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늘 금이 다 나온 뒤 움직이는 게 아니라 금맥이 발견되기 직전에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릴 종목은 현재 AI 수혜주보다는 AI 다음 퍼즐에 베팅을 하는 종목입니다. 근데 삼성의 검증도 끝났어요. 그래서 이 기업의 이름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엔비디아의 GTC 무대 젠슨 황이 삼성의 로고 앞에서 고개를 숙입니다. 고맙다. 함께 가자. 안심하셨습니까? 그건 사형수의 마지막 수포였습니다. 삼성이 10년 동안 머리카락 100분의 1 간격으로 쌓아 올린 HBM4의 성벽, 그 공든탑을 무너뜨릴 단두대가 이미 조립되고 있었습니다. 그 칼날의 이름은 바로 빛과 양자 컴퓨터입니다. 지금까지 칩을 있던 구리선은 이제 자폭장치가 되었습니다. 양자 컴퓨터의 초고속 데이터를 감당하는 순간 구리는 불덩이가 되어 타버릴 겁니다. 엔비디아가 구리를 버리는 순간 삼성의 10년 노력은 한순간에 쓰레기 더미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왜 엔비디아는 TSMC와만 손을 잡고 빛의 고속도로를 깔고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양자 컴퓨터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소름 돋는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AI 시장을 씹어먹은 엔비디아가 대체 왜 아직 상용화도 안 된 양자 컴퓨터에 군침을 흘리는 걸까요? 단순한 기술적 호기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국의 생존 본능이에요. 아무리 뛰어난 엔비디아의 GPU라도 결국 물리적 한계가 뚜렷합니다. 책의 내용을 찾기 위해 1초에 수백만 페이지를 넘기는 괴물이죠. 하지만 양자 컴퓨터는 다릅니다. 양자 컴퓨터는 도서관에 있는 모든 책을 동시에 읽어버리는 신이에요. 젠슨왕의 진짜 공포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완벽한 양자 컴퓨터를 독립적으로 완성을 한다면 엔비디아가 쌓아올린 3천조 원짜리 GPU 제국은 그날로 붕괴합니다. 슈퍼카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순간 이동이 발명되면 끝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젠슨왕은 무서운 결단을 내립니다. 신이 강림하기 전에 신의 목줄을 채워라. 엔비디아는 양자 컴퓨터를 철저히 GPU의 지시를 받는 보조 두뇌로 귀속시키기로 작정했습니다. 그게 바로 여의도 진공과에서도 보고서로 지목한 하이브리드 컴퓨팅 시대, 즉 NVQ링크의 정치입니다. GPU가 명령을 하고 양자 컴퓨터가 연산을 하는 절대 권력의 생태계죠. 그런데 이 원대한 계획에 우주 최악의 물리적 재앙이 발생합니다. 엔비디아의 GPU는 데이터를 씹어 삼키는 100도의 용광로예요. 그런데 그 파트너인 양자 컴퓨터는 어떻습니까? 영하 273도, 우주의 끝보다 더 차가운 절대 영도의 심해에서만 숨을 쉽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펄펄 끓는 용광로의 쇳물을 그대로 얼음 호수에 들이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즉시 사방으로 비명이 터지며 모든 게 박살이 나겠죠. 지금 엔비디아가 처한 비극이 바로 이겁니다. 전기가 흐르면 불덩이가 되는 구리선으로 이 둘을 연결한다? 그건 양자 컴퓨터에게 사형선고나 다름없습니다. 구리선을 타고 넘어온 그 미세한 열기 한 점이 양자 컴퓨터에 닿는 순간 수조 원짜리 양자 상태는 순식간에 증발하고 붕괴됩니다. 그럼 이제 어쩌겠습니까? 연결을 포기해야 할까요? 아니요. 젠슨왕은 인류가 단 한 번도 시도하지 않은 우주의 금기에 도전합니다. 용광로의 뜨거운 열기는 단 0.1도도 전달하지 않으면서 그 안에 핵심 데이터만 쏙 빼내서 절대 용도의 심해로 순간 이동시킬 유령의 통로. 열은 죽이고 속도만 살리는 우주에서 유일하게 질량도 온도도 없는 전령. 그래서 빛이어야만 했던 겁니다. 빛은 우주에서 유일하게 열을 동반하지 않는 전령입니다. 섭씨 100도의 GPU에서 폭발하는 데이터를 영하 273도의 양자 컴퓨터로 단 1도의 온도 상승 없이 꽂아 넣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 이게 젠슨왕이 TSMC와 밀실에 들어가 광반도체의 가문에 명운을 건 진짜 이유입니다. 양자 생태계를 노예로 삼으려는 엔비디아에게는 광반도체는 선택이 아니라 숨을 쉬기 위한 유일한 허파였던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소름 돋는 삼성의 반격이 시작이 됩니다. 엔비디아가 TSMC와 단둘이서 빛의 고속도로를 깔고 있을 때 삼성이 왜 가만히 보고만 있었을까요? 실력이 없어서요? 아니요. 진짜 노다지가 어디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삼성이 역전을 했는데요. 쉽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엔비디아가 뚫은 빛의 노선은 집 밖에 깔린 100차선짜리 초고속 KTX 선로입니다. 번쩍번쩍하죠. 그런데 문제는 내 집 안방에서 그 기차역까지 가는 길이 질척질척한 진흙탕 흙길, 즉 1mm 구리선이다라는 겁니다. 왜 빛의 시대에 굳이 1mm 구리선을 남겨뒀을까요? 아무리 빛의 시대라 해도 칩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계산은 전기 신호로 이루어집니다. 칩 입장에서 데이터는 전기라는 액체 상태예요. 이걸 빛이라는 기체로 바꿔서 쏴주려면 반드시 광변족이라는 변환기, 즉 이 KTX 역을 거쳐야 됩니다. 문제는 이 칩에서 광변족이라는 KTX 역까지 가는 길입니다. 이 사이는 무조건 전기가 흘러야 하므로 물리적으로 구리선이 깔릴 수밖에 없어요. 엔비디아의 방식은 이 전기라는 액체를 빛이라는 기체로 바꿔주는 광변조기가 대문 밖 저 멀리 있습니다. 이게 엔비디아의 아킬레스건이자 지금도 해결하고 있는 취약점입니다. 반면 삼성은 이 800억짜리 기업과 손을 잡고 KTX 직통 터널을 오히려 내 안방 거실에 아예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1mm의 구리길조차 지워버린 겁니다. 이게 엔비디아를 이미 역전시킨 삼성의 안방 직동 KTX입니다. 양자 컴퓨터를 곧바로 먹는 거예요. 내 집에서 엘리베이터 하나 타고 지하로 내려가면 바로 눈앞에 KTX 전용 직통 터널, 엘리베이터 이거를 통째로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이거를 전문용어로 CPU, 내장형 광학이라고 합니다. 빛으로 바꿔주는 내 집에서 저 멀리 두는 게 아니라 반도체 심장 안에 찰싹 붙여서 하나로 조립을 해버린 겁니다. 이제 삼성의 데이터는 대문을 열고 KTX 역까지 택시나 버스를 탈 필요가 없어요. 거실에서 엘리베이터 버튼 하나만 누르면 그 즉시 빛의 속도로 목적지까지 순간 이동을 해버립니다. 길 닦느라 고생하는 엔비디아를 안방에서 차 한잔 마시며 여유롭게 추월해버리는 격이죠. 이 1000조짜리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800억짜리 중소기업에 목을 매는 이유.
이제 좀 감이 오십니까? 안방의 KTX역을 뚫어줄 유일한 공사 면허를 증권가도 인정한 시가총액 800억짜리 단돈 2,000원짜리 회사가 쥐고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차트를 보시면 시가총액은 얼마입니까? 823억 원입니다. 가격은 주당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2,000원 수준이거든요. 바닥에서 이제 막 거래량을 수반을 시키면서 물줄기를 틀었어요. 심지어 대한광통신 2,000원이었을 때도 이랬습니다. 근데 아는 사람만 탔어요. 그래서 최근 주도 섹터의 잔치에서 구경꾼이셨다면요, 이 종목 이름 석자를 가슴을 새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소외를 보상받기에 충분한 주식이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제 직통번호로 5강이라고 전송 한 통만 해주시면은 이 해당 종목 이름이 무엇이며 외국회가 왜 이렇게 거침없는 매수 행진을 이어나가는지, 어떻게 삼성과의 협업을 평가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을 보고서 자료를 압축하여 공유해 드릴 테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100% 무료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확인하셔서 이 긁지 않은 복권주로 여러분들이 큰 부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